여러분, 새 집 구할 때 보통 뭐부터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위치가 좋은지, 가격은 맞는지, 인테리어는 깔끔한지 이런 것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요, 혹시 그 집의 진짜 법적 신분증은 확인해 보셨나요? 겉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여도요, 그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게 바로 한국 부동산의 세계입니다. 오늘 그 핵심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어? 신축 아파트라는데 왜 이렇게 작지? 라거나 분명 빌라 같은데 사람들은 아파텔이라고 부르네? 바로 이런 작은 의심.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법적 권리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같을 거라고 믿는 순간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이 이름들 속에 여러분의 대출 한도부터 보증금의 안전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법적 차이가 숨어 있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표 한 장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 근거가 다르다. 이게 그냥 서류상의 글자 몇 개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우하는 대출 한도가 달라지고요. 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보증금을 지켜줄 법적 보호 장치의 강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생긴 집인데도 누구는 안전하게 대출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보증금 떼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부동산의 비밀을 제가 딱 5단계로 나눠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집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집의 진짜 가치와 위험을 꿰뚫어보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분명히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왜 법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닐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1, 2인 가구가 막 늘어나던 시기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덕분에 도심에 아담한 소형주택이 많이 생겼지만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단지시설, 소음 관련 기준 같은 것들을 아파트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적용받게 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죠.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서 실사용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가까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어려워서 전용률이 뚝 떨어지죠. 결론은 뭐냐? 똑같은 평수로 분양받아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겉보기엔 똑같은 빌라인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바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입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다가구는요, 건물 전체의 주인이 딱 한 명인 단독주택입니다. 101호, 201호, 문은 나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거대한 집 한 채인 거죠. 반면에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공동주택이에요. 이 차이가 왜 치명적일까요? 만약에 다가구 건물 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그 건물 안에 모든 세입자가 내 보증금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 나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빚에 밀려서 내 보증금을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내가 계약할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일단 안심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건물 전체에 보이지 않는 빚과 다른 세입자들이 언제 계약했는지 그 순서까지 다 파악해야 겨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떼서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2년 뒤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2026년부터 세금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 개편안인데요. 이게 그냥 세율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통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정책들이 담겨 있어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살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방 경기를 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핵심 숫자들만 제가 콕 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 75%입니다. 와, 엄청나죠? 기업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직원들 살 집이나 기숙사를 짓기 위해 부동산을 사면요, 취득세를 무려 75%나 깎아줍니다. 이건 기업들한테 지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3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낄 때 그 초기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50%. 지방에 골칫거리였던 빈집 있잖아요.
이걸 허물고 그 땅을 주차장이나 쉼터처럼 공공을 위해 활용하면 5년 동안 재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줍니다. 방치된 공간을 되살려서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죠. 이 한 장의 그림에 오늘 이야기한 핵심 혜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비수도권,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에요. 이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볼 때, 저기가 2026년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곳인가? 이걸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의 위험을 피하는 법과 미래의 기회를 잡는 법,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만의 현명한 선택을 내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집 보러 가실 때 이 4가지 체크리스트를 스마트폰에 꼭 저장해 두세요. 첫째, 건축물 대장으로 법적인 신분을 확인하고요. 둘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형태를 파악해서 내 보증금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 가치를 위해서 2026년 세금 혜택 대상 지역인지 꼭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내 대출 한도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설명의 핵심이에요. 우리 집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건 이제 더 이상 똑똑한 사람만 챙기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생존 필수 지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세금 정책을 미리 읽고 움직이는 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기회를 잡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부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집이 가진 진짜 정체성을 똑바로 파악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